어린이 원형의 특수한 형상학, 어린이의 버림받음, 내버림 위험에 노출 등은 한편으로는 보잘것없는 출발점의 전형적 형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에 가득 찬 경이로운 출생에 속한다. 이런 표명은 창조적인 성질을 지니는 정신적 체험을 묘사하고 있다. 그 체험은 아직 인식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한 순간에 개인의 심리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갈등 상황인데 의식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어떤 해결책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의식에는 제3의 것은 없다는 원리가 통용되기 때문이다. 대극의 충돌에서 무의식적 정신은 늘 의식이 예상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비합리적인 성질의 제3의 것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예와 아니요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양측에서 모두 배척당한다. 의식은 결코 대극을 넘어서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 대극의 합일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극의 합의를 통한 갈등의 해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의식도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창조의 예감이 뚫고 들어오게 마련이다. 이로써 어린이의 누미노제적 특성이 생겨난다. 중요하면서도 인식되지 못한 내용은 언제나 은밀하게 의식을 매혹한다. 새로운 형상은 앞으로 이루어질 전체성이다. 적어도 그 새로운 형상이 전체로서 대극으로 인해 찢긴 의식을 능가하여 의식을 온전성애로 끌어올리는 한 그것은 전체성으로 향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모든 합일되는 상징들에는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으로 나타난다. 어린이는 배경인 어머니와의 유대를 풀어버리고 혹은 고립되고 때로는 어머니까지도 위협적인 상황에 말려들면서 한편으로는 의식의 거부적인 태도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무의식의 진공의 공표에 위협받는다. 무의식은 자기가 낳은 모든 것들을 다시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그것들을 단지 놀이삼아 만들어내기 때문이며 파괴란 그런 놀이에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세계 안에 어떤 것도 새로운 탄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생은 원초적 자연 그 자체에 가장 귀중하고 전도유망한 산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 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즉 본능의 세계 그 자체가 어린이를 맡아 돌본다. 어린이는 동물들에 의해 길러지고 보호된다. 어린이는 자립하여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서는 성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버림받은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의식이 대극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갈등이 극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할 필요성을 자신에게 가르쳐줄 어떤 상징을 필요로 한다. 어린이의 상징이 의식을 유혹하고 사로잡으면서 구원의 작용이 의식에 침투하면 의식이 할 수 없었던 갈등 상황으로부터의 결별이 완수된다. 상징은 바로 어떤 것으로 되어가는 의식의 상황을 미리 나타낸다. 이러한 선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어린이는 재식의 반복과 제의적인 갱신을 요구하는 신화적 투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너희가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는 문장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한 아기 예수는 재식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된다. 여기에는 매우 힘겹고 위험한 발전과 이행 과정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들이 종종 수백 년 동안 혹은 수천 년 동안 생생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지만 아직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인간의 의식과 더불어 신화적 형상과 예감으로 종교적 투사로 또는 더 위험한 것은 무의식의 내용으로 살아있게 되는데 그런 뒤에는 저절로 부적당한 대상들에 투사되어 예를 들면 위생학적인 그리고 그 밖에 치유를 보존한다는 학설과 수법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신화에 대한 합리주의적 대체물인데 그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해 인간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 돌파구 없는 갈등 상황은 어린이를 비합리적인 제3의 것으로 등장시키거니와 그것은 하나의 공식이자 오직 심리학적인 것이며 곧 현대의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공식을 원시인의 정신생활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원시인의 어린애 같은 의식의 범위는 여전히 모든 정신적인 체험 가능한 것들의 세계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시인의 자연 단계에서 보면 현대인의 도덕적 갈등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긴급 상황이다.
따라서 적지 않은 어린이의 형상은 문화 전달자이며 그래서 불, 금속, 밀, 옥수수 등과 같은 유용한 문화 요인들과 동일시된다. 의식을 정대시키는 계몽자로서 그것들은 어두움, 즉 예전의 무의식 상태를 극복한다. 현재의 의식을 초월한 알무로서의 보다 높은 의식은 세계의 고독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고독은 높은 의식의 소유자 혹은 높은 의식성의 상징과 주변 세계의 대극을 나타낸다. 어두움을 정복하는 자는 아득한 태고의 시대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수많은 다른 전설과 공통적인 원초적으로 정신적인 위기, 즉 무의식성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원천으로부터 오늘날의 원시인의 비이성적인 어둠에 대한 공포가 유래되는 것 같다. 나는 엘곤산에 사는 한 종족의 범신론적 낙관주의에 상응하는 종교 형태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형태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지양되고 그 대신 공포로 대체된다. 왜냐하면 밤에는 공포를 만드는 자, 어둠의 존재인 아이익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낮에는 거대한 뱀들이 없지만 밤에는 거리 곳곳 어디에나 거대한 뱀들이 도사리고 있다. 밤에는 모든 신화가 풀려난다. 정복할 수 없는 어린이. 모든 어린이의 신화에는 눈에 띄는 모순이 있다. 한편으로는 어린이가 막강한 적들에게 힘없이 내맡겨져 계속 말살될 위협을 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힘을 행사한다. 이는 어린이가 한편으로는 보잘것없는 즉 눈에 띄지 않는 단지 아이에 불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적이라는 심리학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겉보기에 무의미한 내용이어서 그것의 해결이나 구원의 특성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 의식은 갈등 상황에 사로잡혀 있고 이겨내야 할 힘은 너무나 큰 것처럼 여겨져 외롭게 떠오르는 내용으로서 표장된 어린이는 의식의 요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쉽게 간과되고 다시 무의식에 귀속된다. 만일 일이 의식의 기대대로 되어간다면 최소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화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린이에게 우월한 힘을 부여하고 어린이는 예상 밖으로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어나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어린이는 무의식의 탄생으로서 무의식의 품에서 나오고 인간 본성의 근원에서 혹은 생동하는 본성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제약된 의식의 범위 너머에 있는 생명력, 의식은 자신의 일방성에 빠져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길들과 가능성들 그리고 본성의 심연을 포괄하는 전체성을 의인화한 것이다. 그것은 존재의 가장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충동,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는 충동을 표현한다. 어린이는 모든 자연스러운 본능의 힘으로 무장된 다르게 할 수 없음을 말한다. 반면 의식은 항상 자칭 다르게 할 수 있음에 빠져 있다. 자기 실현을 하려는 충동과 강박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비록 처음에 그 힘이 보잘것없고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당연히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영웅 어린이의 기적적인 행위로 나타나며 그 뒤에는 머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예가 헤라클레스다. 거기서 영웅은 어린이의 무력함에서 벗어나 성장했지만 아직은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다. 그런 다음 모습의 형상은 보통 반신인 영웅의 시연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기묘하게도 연금술에서 아주 유사한 주제의 표현을 보게 되며 그 중에서도 라피스의 동의어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된다. 라피스의 제1물질로 작고 보잘것없는 돌에 해당한다. 그 라피스는 변환의 물질로서 붉은색의 모습 혹은 달아나는 모습이다. 마침내 라피스는 진정한 신격화가 되어 지혜의 아들 품격 혹은 대지의 신으로서의 위엄, 즉 모든 빛을 위해 비추고 있는 위대한 빛에 의해 모든 위대한 빛의 위와 아래의 힘 모두를 그 안에 갖는 하나의 거대한 힘에 도달한다. 라피스는 영원한 탈부패에 도달하며 만병통치약이 된 영광의 몸체가 된다. 어린이의 위대함과 불가침성의 특성은 인도인의 사변에 나타나는 아트만의 본질과 연관된다. 아트만은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크다에 필적한다. 자기는 개인적 현상으로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작지만 세계와 대당한 가치로서 그 어느 것보다 크다. 반대극으로서의 자기, 즉 세계의 절대 타자로서의 자기는 세계를 인식하고 주체와 객체를 의식하는 데 필수 조건이다. 여기에서도 이제 어린이 원형을 가지고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여기서 또 연금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서구적인 입장에서 여러 상징들이 있는데 어떤 신화 속의 상징이 나오고 또 연금술에서 여러 상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꿈이나 어떤 증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융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뭔가를 애써 보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호라이즌의 한계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러이러한 많은 현상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이 유사한 것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걸 통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양 쪽에서 본다면 어쩌면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공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모든 게 우리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고 이런 보아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런 이론들이 나오죠. 어떤 것이거나 궁극적으로 어떤 상도 영원한 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상을 우리가 투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철저하게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엠티니스라고 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일시적인 내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예쁜 어떤 대상을 만났다고 그 예쁜 대상이 과거에도 예뻤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지금 저 사람은 저 상태에 있는 건데 그 인연에 의해서 이 사람도 변해 갔어. 영원한 상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상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미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이해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하게 깨치고 나면 그 뒤에는 투사가 다 걷어진 상태에서 대상들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이 실제 대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 동양 사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공이다 하는 개념인데 이 공이라는 개념이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나중에 우리 부교재로 제가 추천한 그 타너스님 책의 254쪽에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254쪽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타너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불교의 공을 끌어와서 해석했다. 불교의 공 역시 유나 색의 반대수로도 쓰이기도 하여 이러한 때는 공과 유가 유무와 같이 상대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진공이라고 하는 참진자에서 빌공자 진공이라고 할 때는 유무나 색공의 상대적인 의미가 완전히 떨어진 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무를 넘어서는 차원의 이런 개념을 쓴다는 얘기. 진공이라고 할 때는. 그리고 여기서 노자가 설하는 무 역시 유무의 상대적인 무가 아니라 유무가 완전히 끊어진 절대적 무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무의 개념을 넘어서는 무라고 하지만 그 무는 상대적인 유무의 개념을 넘어서는 유와 무가 있기 이전의 상태, 이 진공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을 상정을 하고 있어서 이 진공의 세계를 이해를 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실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법이 공상이다는 얘기를 한쪽에서는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세계가 공상이다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다 이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 보게 되면 제법이 실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법의
실제 상을 보게 된다. 한쪽에서는 공상이라고 하는데 한쪽에는 실상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발달한 얘기지만 이건 서양의 트랜스퍼런스 이론, 우리가 보고 전위 이론, 그리고 우리가 임상에서 보고 있는 전위 이론이 이미 동양 사상 속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치료의 이론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 인생 삶 전체를 이해하는 개념이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세상 자체가 모두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조화물이라고 봐버리면 이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때 전부 투사를 가지고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이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날은 이쁘게 보이고 어느 날은 밉게 보이고 저 사람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만 오락가락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이가 일어나느냐는 이런 개념보다 좀 더 철저하게 동양적으로 본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도를 깨치기 이전에는 우리가 모두 허상 속에 산다는 얘기 대부분 다. 이 허상의 세계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나서 세상을 보면은 내가 기대하는 상이 아니라 있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을 내가 좋거나 싫은 대상이 아니고 실제 있는 대상을 보게 된다는 이런 실상이라는 개념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과 실상이라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편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공상이다. 아무것도 실제로는 영원한 상이 없다는 개념과 이걸 이해한 이후에 보는 세계는 실상의 세계라는 우리가 가진 이런 상관없는 실제 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융은 계속해서 이 원형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상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들이 출현하는 이 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 상들이 이 무의식에서 출현하는 이 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 그걸 의식 속에서 이 상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이냐 하는 쪽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동양 쪽의 이론은 이러한 상들 자체를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분법의 세계가 출현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존재론적이나 우주론적으로 본다면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 또 개인의 삶의 여정으로 본다면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쓰는데 그 이전의 상태는 누구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생각으로 잡아낼 수 없다. 어떤 상으로 그릴 수도 없고 생각으로 잡아낼 수도 없는 세계인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느냐면 거기가 진리의 세계라는 얘기죠. 아직 그러니까 시비 분별이 없는 세계. 옳고 그르거나 어떤 좋고 나쁨의 이런 구별, 있고 없고의 구별이 없는 그 세계가 진리의 세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그런 쪽에서만 보면 우리가 납득이 안 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세계로 이걸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불안이나 우울이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생각이 들면서부터 내가 불안하기 시작했으면 이 불안이 한번 생겨나면 거기에 그 불안한 것이 여러 가지 상이나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쇄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들이 계속 더 확장되고 생각도 더 확장되는데 이 해결 방식을 서구적으로 본다면 이게 어디에서 전이된 것인지 원래의 경험은 왜 이런 지금 이런 불안이 왔는지를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임상을 가는데 이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게 보느냐면 온갖 여러 가지 상이나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의 세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걸 하나하나 들여다봐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런 개념보다는 이러한 마음이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는데 이 생각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무국의 상태, 말하자면 생각이 끊어진 그 상태로 돌아가면은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개념이죠. 공연한 생각이었다. 그 생각 하나가 일어남으로써 그때부터 많은 게 파생되어 나왔는데 이것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고 따지는 이런 분석에서 이걸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동양에서는 이 생각이 미망이라는 거죠. 이 생각이 헛된 생각이다. 이 헛된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보통 어떤 욕심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원인을 따지기보다 이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하는 이런 수행의 중심의 이런 동양적인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우리의 평정 상태가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서 벗어난다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임상에서 바로 이걸 사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우선 일단 잘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을 그 생각에 매몰돼서 그걸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 작업보다 어쩌면 이 생각 하나를 한 생각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가지가 치고 가지가 쳐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어떤 사람은 불안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강박 속에서 헤매는 이분들이 어쩌면은 이 한 생각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방론이에요.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체험을 한다면 내가 이런 상념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게 아까 이런 것들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이런 생각이 있기 이전에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 이런 얘기들을 동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서양 사람들의 개념과 동양 사람들의 개념이 다른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그 부교재 좀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우리가 융이 벌써 몇 학기 됐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융을 이번 학기하고 그 다음 학기까지 한두 학기 더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는지 우선 두 분 얘기를 좀 참고로 듣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안 충분하죠. 당연히 안 충분하고 네. 당연히 안 충분하고 사실은 저는 좋아요. 저는 왜냐면은 그 약간 그 융합 학문 쪽이고 사실은 저랑 제가 공부하는 방향이랑도 약간 관련이 있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여러 분야에 관련된 분이라서 저는 좋은데 사실은 다른 분들은 조금 모호하게 너무 깊고 너무 좀 광범위해서 모호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들어요. 사실. 그래요. 그 점이 저도 염려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1교시, 2교시가 그 밸런스가 잡힐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융이나 비혼이나 이런 쪽으로 한 과목을 하고 또 컨버그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랙티컬한 쪽에서 뭐랄까요? 이게 그렇게 되는 쪽하고 상당히 뭐라면은 그 임상적 실험적인 뭐 이런 쪽 비슷한 실질적인 그쪽에 가까운 것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것도 서로 간에 보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각 클래스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건 참고할게요. 근데 뭐 원래 심리가 모호한 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호하죠. 네, 근데 모호한데 그걸 너무 명쾌하게 해나가는 것도 잘못하면은 그 흔히 말하는 그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너무 명쾌하게 이야기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적인 쪽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제 제자들 중에 분석가가 되신 분들 많은데 임상을 오래 하는 걸 보면은
지적으로 뛰어나게 지적 활동이 왕성하신 분들이 꼭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지적인 작업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것들, 체험적인 것들이 깊은 분들이 임상에서 사람들을 돕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한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지적인 작업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든 이렇게 스페시픽한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 특히 정신분석이다, 라이프 코칭이라고 하는 건 해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탐구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삶 자체를 탐구해가는 사람이 아니면 이 작업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자기 스스로의 삶 자체가 이미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쪽 영역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을 성찰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으면서 점점 더 자기를 발달시켜 나가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떤 모호한 것이 올 때 거기에 대한 저항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모호한지 같이 그 속에 참여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든 확실하게 A면 B고 그 다음에 B 다음 C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프랙티컬한 과정, 프로시저 혹은 매뉴얼 이런 쪽에 젖어 있는 분들은 이쪽 공부하기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수업에서도 이렇게 좀 근원적이고 조금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까 하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A면 이 답을 주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 찾기가 항상 어려운 거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되고, 그거를 단순 명료한 걸 원하는 학생들은 끝까지 그걸 갈구하다가 가기 때문에 네.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너무 명료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분석을 못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예. 저희 보면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상은 모호해져 버린 그 삶이 되고 나니까 못 견뎌 가지고 뭔가 맞아요. 명확해지길 바라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 보면은 인생이 모호한 건데 그걸 왜 못 견디냐고 말하면은 답답하는 거 보면은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원래 삶 자체가 항상 모호함 속에 있고, 그 모호함 속에서 어쩌면 우리 말 암중모색이라고 할까요? 어두워 보이는데 그 속에서도 그래서 잘 길을 찾아가면서 사는 건데, 갑작스럽게 이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삶하고 전혀 패턴이 달라지니까 자기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온 것처럼 그게 당황해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는 전적으로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의 타자적 존재다. 그러나 자기와 동일시하면 의식은 불가능해진다. 분리와 이탈, 고통으로 가득한 대극의 설정만이 의식과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도의 내적 성찰은 이미 오래전에 그러한 심리학적 실상을 인식하여 인식의 주체가 존재의 주체와 전적으로 하나임을 설정했다. 인도적 사유가 지닌 주로 내향적인 태도에 따르면 객체는 심지어 절대 진실의 속성을 상실하였고 단지 가상이 되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리스적 서구 정신의 정신적 태도는 절대적인 세계 존재의 확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만의 우주적인 의미를 희생하여 생겨난 것이었다. 세계의 반대편에 위치한 자기의 존재를 최소한 하나의 반사점으로서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애들은 아직도 경험적 우주의 반대 극으로서의 인식의 초월적 주제에 관한 심리학적 필연성을 통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초월적 주체를 얘기하는 경우에 거죠. 따라 여기서 초월적인 주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초월적인 주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이 얘기죠. 경우에 따라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찬성하는 철학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무의식적 정신에는 자기의 상징을 우주적인 의미로 드러내려는 보상 경향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거의 모든 개성화 과정에서 쉽게 있는데 영웅신화의 원형적인 형태들 속에서도 나타난다.
아기 탄생의 현상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의 심리학적 근원 상태. 그러니까 어둠 혹은 여명, 주체와 객체 무분별성, 인간과 세계의 무의식적 동일성으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무분별한 상태에서 황금의 알이 출현한다. 그것은 인간이기도 하고 세계이기도 하며 또한 그들 중 어느 것도 아닌 비합리적인 제3의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원시인의 희미한 의식에서 보면 마치 알이 거대한 세계의 품에서 올라오는 우주적 객관적 외부적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그에 반해 분화된 의식은 그 금빛 알을 바로 정신에서 솟아난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좀 더 심하게 그것은 자의적 사변이므로 어떤 진실에도 속하지 못하는 원시적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대의 의학 심리학은 환상에 관하여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의학 심리학은 한편으로는 단순한 환상들에서 얼마나 심한 육체적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파멸적인 정신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다. 환상들은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삶의 표현이다. 무의식은 신체의 모든 자율적 기능 컴플렉스에 상응하는 정신이므로 정신의 환상들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병적인 의미를 가진다. 개성화 과정의 정신병리학을 통하여 우리는 상징 형성이 흔히 시민성 신체장애와 결부됨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실제적으로 감지된다. 환상들은 의료의 영역에서 정신치료자가 진지하게 헤아려야 할 실제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정신치료자는 그 실제성 때문에 외부 세계로 투사되는 원시적 환상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결국 인간의 신체도 세계와 같은 진료로 만들어졌고 그러한 진료에는 환상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런 진료 없이는 환상을 경험할 수 없다. 그 진료 없이 환상은 결정화 과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 즉 모액이 담긴 추상적 결정 격자와 같다. 자기의 상징은 여기서 잠깐 보면은 여기서 융이 굉장히 동양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서양적인 얘기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쩌면 주체와 객체가 분별되지 않은 원래의 세계라는 것은 동양에서 배웠죠. 어떤 면에서는 원초적인 세계는 아직 타자와 자기와 타인이 주체와 객체가 구별되지 않은 아직 분별이 없는 상태, 여명의 상태, 인간과 세계가 구별되지 않는 이 상태라는 것은 융이 이해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그 다음 상황으로 가면 메디컬한 세계 속의 얘기를 하게 되죠. 그 환상들이 결국 시민성 질병들을 일으킨다고 하는 부분은 정확한 관찰이에요. 그래서 신체화로 드러나는 여러 환자층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체와 정신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논리의 비약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신체도 세계와 같은 진로로 만들어졌고 그러한 진료에는 환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한 진료 없이는 환상을 경험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진료와 환상, 이 환상은 진료에서 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머티리얼과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물질과 정신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리고 어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질에서 온 것이다. 진료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어쩌면 이 판타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상이라고 여기서 원형이라는 얘기를 아키타입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키타입이 어떤 여기서 판타시 환상하고 같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불교의 개념에 의한다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번뇌의 근원에 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진리에 다가가는 것, 참 자기를 만나가는 과정을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융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죠. 진료 속에서는 거기에 진료가 있으면 환상이 생겨나게 돼 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현상이 같은 뿌리다. 그래서 어쩌면 정신의 물질화처럼 얘기가 되고 있죠.
정신이랑 별게 아니고 물질에서 오는 것이다. 진료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버린다면. 그래서 정신과 물질의 대극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물질이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런 의미까지 갔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존재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존재를 물질로 보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신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 한다면 신성이나 불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이 마음이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좀 딴 얘기 같은데요. 네. 제가 요새 거기 내용 중에 다루고 있는 게 현전이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인데요. 예. 그게 저는 제 분야를 이렇게 그냥 하면은 컴퓨터 안에서는 저희가 현전한다는 거죠. 물질성 없이. 예, 예. 그냥 의식으로서 있는 느낌으로 실존 철학의 실존이랑 비슷한 이제 개념인 거죠.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돌아가신 어머니가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제 의식 속에 이렇게 현존이나 실존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랑 그렇죠. 비슷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은 컴퓨터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약간 의식으로서 그냥 있는 느낌으로서 현존하는 것도 어떤 우리의 존재의 어떤 반영 같은 거울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존재할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성 자체가 그 존재의 유무를 가리느냐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의식이나 다른 느낌으로 어떤 존재를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무슨 얘기냐. 근데 충분히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요즘같이 저희도 지금 의식으로서 지금 같이 대화를 어떻게 보면 하고 그렇죠. 있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리의 전자세계 속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비춰본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요즘에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물질 없이 존재한다라는 거면은 그것은 일단은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누군가는 인식할 수 있겠지만은 인식의 주체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인식의 주체가 되는데 저는 인식할 수 없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나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아상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아상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고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본다면 이거 자체가 어떤 면은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일시적으로 있을 뿐이다. 가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이거 인과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것도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불가에서 볼 때 원래 우리한테 있는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지혜가 있다고 본다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게 뭔가. 여기서 융은 지금 셀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어떤 셀프라는 존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셀프 자체를 뭘로 보느냐 문제인데 이 셀프 자체가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이냐 라는 개념을 갖는다면
우리가 의식으로 가져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라는 존재는 이미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바디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이라고 그러죠. 우리 바디는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하나의 인과에 의해서 지금 잠깐 모여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의식으로 존재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원료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느 것도 그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지수화풍은 우리가 사망할 때쯤 되면 이미 또 이게 다 흩어져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물질이나 의식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인연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모여 있는 거죠. 이 물질이 모여 있고 또 생각도 모이고 이러면서 나를 이렇게 의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잠자고 있는 사이도 우리 안에는 어떤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상에서 벗어나면 이게 미망이라고 보는 거죠. 모든 미망에서 벗어나면 어떤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는 것처럼 구름이 거치고 나면 태양이 드러난다. 근데 우리 태양과 같은 어떤 지혜가 우리 만물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동양사상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융액에서 와서는 서구인 입장에서 이런 깊은 얘기들을 다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구인들이 익숙한 개념으로 가능한 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 좀 이 얘기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교조 좀 읽으면서 나중에 천천히 좀 우리 계속해서 상의해 나가 같이 의논해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근원적으로 우리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셀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불가에서 선을 한다는 얘기는 뭘 추구하느냐면, 내가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다, 밥을 주세요. 그러면 지금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누가 밥을 달라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물질적인 활동이나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데 누가 듣느냐? 근데 그 이고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 무의식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 무의식적인 현상들의 주인이 없고는 이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지만. 그래서 융의 얘기를 하다 보면 전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무의식의 세계 속의 얘기를 쭉 하다가 그냥 무의식 속에서도 의식에서 일어나는 그 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의 자아와 비슷한 게 의식 속에 있는 것 같다. 무의식 속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서 어떤 주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이걸 셀프라고 얘기를 하건, 이걸 자기라고, 자기라고 얘기를 하건, 어떤 것이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어떤 것, 어쩌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게 상인데, 이 상 자체가 미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내가 꼭두각시이고, 내 뒤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보고 있고 뭘 느끼는 것까지도 관장하고 있는 더 큰 나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의식적으로 공부하려고 해서 공부를 꼭 하고 있는 것이냐. 근데 내가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하는 그 근원에는 무엇이 나를 이렇게 공부하게 만드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들이 동양 사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장자는
노자 얘기뿐만이 아니라 6.25 쪽의 얘기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어떤 면에서 깊은 의미에 무의자연이라는 것도 진리를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 무아나 혹은 무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우리를 넘어서는 어떤 것,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들에 대한 추구가 이게 도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주자 쪽에서는 이의 세계라고 하는 것, 그 진리의 세계,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이 진리 속에서는 우주와 자기가 다 함께 통합되는 어떤 이런 진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도라는 것이 사실은 세계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결국은 불가에서는 이게 선에서 깨치고자 하는 것들이죠.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모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깨치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그 속에서 악몽을 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누군가가 좋은 인연을 맺어서 영원히 꿈속에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쫓겨서 금방 어딘가로 도망가야 되는 절벽에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눈을 뜨는 순간 지금까지 그 생각들이 그냥 꿈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좋았던 정서, 나빴던 정서, 이것도 지금 현재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환이었다, 환상이었다. 판타지라는 것을 이해하면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도 거기 벗어나면서 거기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전혀 내가 눈을 뜬 세계하고 지금까지 눈을 뜨지 않고 있었던 꿈의 세계는 별개의 세계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깨어난다는 거죠. 나는 똑같은데 내가 꿈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나와 지금 깨어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이 꿈을 깨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깨침 속에서 지금까지 그 꿈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 악몽의 세계로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침이라고 하는, 깨어난다고 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동양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깨어난다고 한다면 실상을 보게 된다는, 우리는 계속해서 판타지를 본다는 얘기.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는 어떤 상들에 잡혀 있다는 거죠. 불가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문명의 세계라고 할까요? 우리가 깨침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는 계속 만물이 우리 마음 안에 생겨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대상을 뭐라고,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를 대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에서 오는 것들, 이 대상을 인식하는 것, 이 대상 자체가 실제 대상이라기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대상이다. 근데 그런 개념이 우리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불가에서는 어쩌면 지금 서구의 대상관계 이론보다 훨씬 깊은 이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것들 또 조금 다른 동양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상관계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전이 속에서 일어난 이런 임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동양에서는 우리 삶 전체가 환상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깨침이 없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을 투사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인과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게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어때요? 내 생각이 있기 전에 부모로부터 가진 부모의 생각이나 이런 인터널라이즈 과정들이 있죠.
우리가 내사된 걸,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잘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몸이 어떤 흙이나 물이나 불이나 바람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내사했죠. 아버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내사한 부분. 그렇다면 실제 나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이들의 마음이 쌓여서 내 마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부분도 있죠. 이게 어떤 동일시라는 과정이죠. 그래 우리가 보통 인격의 성장 과정에서 당연시하고 있는 이 동일시 과정을 이 동양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은 거죠. 이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 혹은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마음 자체도 원래는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깊이 다 보면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다. 인과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면 고유한 성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과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만들어졌을 뿐이 자성이 원래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거 자체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중생들은 여기에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고 생각해도 사실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그 실제 나는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다른 지혜의 내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지혜 자체가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밤에도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지혜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망에서 깨어나면은 우리는 도를 통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말하자면 완성된 인격자로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개념인데 융이 얘기하고 있는 원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해요. 이 원형이라는 개념이 계속 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에서는 이 상으로부터의 이탈, 이것이 해탈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어떤 상이거나 이 상들은 결국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날 때 아주 밝고 밝은 어떤 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라는 원래의 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는 끊임없이 융이 상을 가지고 원형의 상을 존중해서 의식과 무의식의 융화를 꾀하는 이 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많은 통찰을 주는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두 차원의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동양에서 보고 있는 것과 융이 얘기하고 있는 것, 동양의 얘기를 가져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와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서구적인 입장에서 소화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 있어서 더욱 혼란이 있는 것, 완전히 서구적이거나 완전히 동양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그걸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적은데 이 두 가지를 섞었는데 이게 좀 국적불명인 거죠. 자기의 상징은 신체의 심층에서 생성되며 감지하는 의식의 구조와 똑같이 신체의 진료성을 표현한다. 상징은 살아있는 몸, 즉 몸이자 시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상징을 위한 아주 적절한 형식이다. 정신의 고유성은 결코 완전하지는 않으나 끊임없이 완전에 가깝게 실현되어야 할 크기이며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모든 의식의 기초이기도 하다. 정신의 보다 깊은 층은 점점 깊이가 더해지고 어둠이 짙어지면서 개별적인 고유성을 상실한다. 정신의 심층은 밑으로, 즉 신체의 물질성, 다시 말해서 화학적 신체 속에서 보편적인 것이 되고 해소되기 위하여 자율적인 기능체계로 접근함으로써 점점 더 집단화된다. 신체의 탄소는 그냥 탄소인 것이다. 따라서 가장 밑에 있는 정신은 바로 세계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세계 그 자체가 상징으로 말한다고 한 케르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징이 더 고태적이고 더 심층적일 때, 즉 더 생리적인 층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집단적 보편적인 것이 되고 더 물질적인 것이 된다. 상징이 더 추상적인 것으로 되고 더 분화되며 더 특수화될수록 그것은 의식의 고유성과
일회성의 성질에 더욱 접근하게 되어 그만큼 보편적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 의식에서는 의식적 소견을 조금 더 넘어서지 못한 채 전적으로 단순한 비유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온갖 가능한 합리적 설명들에 노출된다. 네, 여기서도 이제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자기의 상징은 신체의 심층에서 생성되며 감지하는 의식의 구조와 똑같이 신체의 진료성을 표현한다. 그래서 진료성이라는 것, 신체, 그리고 자기, 정신, 의식 이런 모든 것을 굉장히 물질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 우리는 결국 물질에서 형성된 거다고 하는 개념이 이 속에도 많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 신체의 진료성을 표현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심혼이든지 뭐 영적이든지 이런 것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신체를 통해서 흐른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 마치 아까 우리 한주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터넷이라는 그런 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전달된다는 할 때 그냥 그 지금 줌으로 이렇게 서로 보고 이야기할 때 그 신체가 전달되는 건 아니지만은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그런 게 그 신체라는 어떤 이 신체라는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신경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뭔가가 이게 흐르고 있는 그런 것처럼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하지 않으면은 나타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근본적인 스피릿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이제 그 신체가 구성되면서 그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체의 진료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신체의 진료를 통해서 그 드러날 수 있는 그 나타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인지 뭐 진료성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스피릿을 표현한다. 진료를 통해서 이게 말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네, 그래요. 이게 이 원문을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symbols of the self arise in the depths of the body and they express its materiality every bit as much as the structure of the perceiving consciousness.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그 셀프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 상징들, 그 셀프의 상징들이라고 볼 때 자기의 상징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in the depths of the body, 우리 신체의 가장 깊숙한 영역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and they express its materiality. 그래서 이 상징들 자체가 진료성, 물질성을 표현한다. Every bit as much as the structure of the perceiving consciousness. 이걸 지각하는 의식의 구조와 똑같이 모두가 이 상징들은 우리 신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일어나면서 그것의 진료성, 물질성을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머티리얼리스틱한 어프로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물질주의를 배경으로 까는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나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또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물질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신적인 거를 물질을 통해서 표현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읽힐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명료하게 이게 물질성이다 보는 거죠. 이게 마치 현재 정신분석 속에서 요즘 상당한 트렌드가 뭐냐면 뇌과학적으로 브레인 사이언스 쪽에서 그리고 뇌 촬영 기법을 통해서 그쪽에 테라피스트들이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뇌과학을 전공한 심리치료를 하겠다고 야심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티리얼 뇌를 잘
연구함으로써 뇌에 어떤 변화를 주어서 심리 치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물질이 정신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물질이 정신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이 어떤 본래적인 정신이나 본래적인 원형을 왜곡시키는 건지 이해를 그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게 예.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완전히 서로 다른 견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이론에 뭐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내용보다는 그 틀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주장할 때 그 TV 옛날에 TV를 바보 상자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TV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물질의 특성이 영향을 끼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는 게 내가 아무리 속에서 순수하고 저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나의 진료가 물질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잘못 드러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한편으로 보면은 정신을 고치는 게 아니고 물질을 고치면은 정신이 바로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도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스피릿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스피릿이 드러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정신치료라든지 영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념 자체가 이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화학물질을 통해서도 브레인의 회로가 바뀐다고 검증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언어 치료를 통해서도 회로가 바뀌는 거가 검증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심리 치료를 통하거나 화학 물질을 통하거나 결과적으로 어떤 마음의 회로가 바뀌었다고 할 때 그 자체가 이게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약물이나 어떤 자극을 통해서 회로를 바꾸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들을 바꿔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선 굉장히 큰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요즘 서구의 어떤 이런 사이언티픽하게 우리 심리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찰스 브레너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브레인이 마음의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레인이 마음의 기관인가요? 근데 그거는 그 보는 각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전통적인 서구 거기서 몸과 마음이 하나냐 아니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논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 한편에서는 이거를 체화된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는 시각이에요. 그 embodied mind라고 아이고 나 몰라. 이건 AI의 기본 원리로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 또는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몸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바라보는 어떤 다양한 각도의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을 예. 뭘로 보느냐에 따라있죠. 예, 그러니까 보는 각도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몸의 경험과, 몸의 감각적인 경험과 마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바꿔 말하면 사실은 마음의 심원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도 우리가 증상을 나타내는 게 많은 경우 몸의 어떤 그 증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장된 얘기이긴 하지만 AI가 어떻게 학습하느냐, 그 기본적인 이론도 아까 얘기한 체화된 마음, 그러니까 몸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AI가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경험을 경우의 수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학습으로,
쉽게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사람의 감정을 알아보게 하는 그 로봇의 눈을 만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로봇 공학이 그건데 전공인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사람의 얼굴을 몇만 가지로 촬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뭐 웃는 얼굴 이런 거를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 몸의 표정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아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웃는 표정이니까 이 사람이 기분 좋은 그거다. 그러면서 정서를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고 보면은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화된 AI나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몸의 경험과 마음의 경험이 연결돼 있다는 전제를 해야지 이게 성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기계와 마음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지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 또 이런 이론들을 대두를 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론이죠. 근데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로봇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일반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 마음이라는 게 이게 망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불가에서 하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학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게 지금 AI가 자기를 인식하는 게 그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래 이 AI가 있기에 한 다른 정신이 스피릿이 있죠. AI의 창조자가 있잖아. 어떤 이 AI의 어떤 생각의 원조는 이 제작자란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들이잖아요. 이게 원래 창조자는 따로 있는데 자기가 아까 체화된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체화된 마음이 예. 이게 아상이라는 얘기죠. 자기의 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기의 상을 자기로 알고 계속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아상을 벗어나 아상과 다른 우리의 마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생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아상은 전부 망상이고 이게 망상 아니고 실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실제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깨침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I를 잘 공부를 하면은 AI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I가 근심 걱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지. I don't know. 사실 AI의 마음은 라고 생각이 드는 건 자기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느끼는 거지. AI는 아무 고체덩어리잖아요.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자기의 마음이 반영이 돼가지고 거울상처럼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이 항상 이렇게 입이 올라가야지 웃는다고 할 수는 없고 너무 기뻐서 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데이터를 세밀하게 넣으면은 네. 예, 세밀하게 넣으면은 얼추 비슷하게 맞추더라고요. 근데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데 정말 페인풀한 상황에 있는 사람, 아주 기쁜 사람을 정말 잡아낼 수 있을까는 또 잘 알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이야기가 융으로 말한다면 원형과 상의 문제라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원형과 상이 너무 뭐랄까 첨예하게 딱 이렇게 융합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구분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융은 원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상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네.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상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 상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기 실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미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우리 원시 시대로부터 축적되어 온 경험들에 의한 그 상들이 우리를 온통 지배하는 상황까지 가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 번뇌의 근원은 우리 박지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이 번뇌 속에 있다고 보는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융의 접근 방법은
적절한 접근 방법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첨예하게 다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융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융의 이 원형 이론은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 안에서 상 속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번뇌 중생의 세계 안에서 중생으로서 어떻게 적절하게 큰 괴로움 없이 살아가느냐의 이슈, 중생으로 세계 속에서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불가에서 하는 얘기, 이 중생의 삶, 이 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밝은 세상, 우리가 타고난 본래의 진리의 자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여요. 자웅동체의 어린이. 우주의 생성, 진화를 설명하는 많은 신들이 남녀의 성징을 모두 지닌 양성적 특성임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자웅동체는 가장 굉장하고 특이한 대극의 합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합의는 우선 원시적인 정신 상태로 소급된다. 의식이 막 생기려는 원시적 정신 상태에서는 차이와 대극이 거의 분리되지 않거나 아예 소실되어 있다. 그러나 의식이 점점 밝아지면서 그 두 대극은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떨어져 나가 양립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만일 자웅동체가 단지 원시적인 미분화성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바로 도태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지 모른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 더 높고 최고로 발달한 문화 단계의 환상도 항상 이러한 표상에 몰두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후기 그리스의 종합주의적 그노시스 철학에서 볼 수 있다. 중세 자연 철학에서는 자웅동체인 레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가톨릭적 신비학에서 자웅동체인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원시적 환상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든가 대극의 원초적 오염일 수 있다. 근원표상은 우리가 바로 중세의 저술에서 보듯이 대극들의 건설적 합일의 상징이 된다. 즉 바로 합일의 상징이 된다. 상징이란 그 기능적 의미로는 더 이상 뒤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목표를 향한다. 자웅동체는 그 기괴함과는 상관없이 점차 갈등을 극복하는 구세주가 되었는데 이런 의미의 것을 비교적 초기의 문화 단계에서 이미 갖게 되었다. 자웅동체의 상이 사라지지 않고 상징의 내용을 계속 심화시키면서 수천 년 동안 주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상징의 이러한 생생한 의미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극도로 고태적인 관념이 그런 높은 뜻으로 자라게 된 사실은 원형적 이념의 생명력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원형의 무의식적 기초와 의식 사이에 대극을 합일시키면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기본 논칙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원형은 뿌리를 잃을 위협에 처한 현재의 의식과 선사시대의 소박한 무의식적 본능적 전체성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이다. 이러한 매개로 인해 개별적 인간의 현재 의식의 일회성, 고유성, 일방성은 다시 소박한 종족적 전제 조건에 연결된다. 진보와 발전은 부인할 수 없는 이상이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새로운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전체가 아닌 한 조각의 파편으로서 관계하고 모든 배경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무의식의 그늘에, 즉 원시적 상태에 심지어 야만적 상태에 방치한다면 그 이상은 의미를 상실한다. 자신의 토대로부터 분리된 의식은 새로운 상태의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움을 위해 벗어나려고 했던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퇴보한다. 너무도 쉽게 그 범례들은 끔찍한 것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본 사람은 쉴러다. 그러나 그의 동시대인도 그 뒤의 후예들도 거기서 어떤 추론을 끌어낼 수 없었다. 그 대신 사람들은 더욱더 아이들의 교육만을 강조했다. 따라서 나는 그 교육에 대한 열망이 쉴러에 의해 건드려진 핵심 문제, 즉 교육자의 교육에 벗어나는 환영받을 만한 새끼리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어린이들은 어른이 있는 바로서 교육하는 것이지 어른이 찌꺼리 있는 말로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널리 퍼져 있는 말에 대한 믿음은 진정한 시몬의 병이다. 왜냐하면 그런 미신이 인간을 자신의 토대로부터 점점 더 이탈시키고 인격을 그때그때 신봉되는 슬로건과 가망 없는 동일시를 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이른바 발전으로 인해 극복된 것과 남겨두었던 모든 것이 무의식으로 점점 더 깊이 미끄러져 들어 결국은 집단과의 동일시라는 원시 상태가 된다. 고대 해온 발전을 대신해서 이런 상태가 현실이 되고 만다. 양성적인 근원적 문제는 문화가 발전하면서 인격의 통일, 즉 자기의 상징이 된다. 대극의 갈등은 그 속에서 평온해진다. 그 근원적 존재는 처음부터 이미 무의식적 전체성을 투사하면서
인간 존재의 자기 실현이라는 멀고 먼 목표를 향하고 있다. 인간의 전체성은 바로 의식적 인격과 무의식적 인격이 하나로 합일되어 이루어진다. 모든 개체가 남성적 유전자와 여성적 유전자를 동시에 갖고 창조되며 우세한 유전자로 성이 결정되듯이 정신에서도 남성의 경우 의식만이 남성의 징후로 드러나고 무의식은 여성적 특징을 지닌다. 여성의 경우는 그 반대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아니마 이론에서 재발견하고 설명하였다. 이 이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이다. 연금술적 철학에서 이른바 기술적 개념이 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융합이라는 관념은 그노시스파에서는 이미 더 이상 탐구될 수 없는 신비로 등장한다. 이는 예를 들어 호세아가 실현했던 것과 같이 구약 성서의 신성한 결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한 것은 어떤 전성된 관습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두 번째 클레멘의 편지에서 발췌한 구절인 만약 둘이 하나가 되려 한다면 외부의 것이 내부의 것이 되고 마찬가지로 남성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데 그것은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도 않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성인의 구절은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누스의 다음의 말로 남겨졌다. 만약 그대들이 부끄러움의 허물을 발로 밟는다면 이 구절은 신체와 관계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클레멘스가 카시안은 그노시스파와는 반대로 그 융합을 정신적인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노시스파 사람들은 융합을 지나치게 글자 그대로 해석한 듯하다. 그러나 이때 그들은 아브루투스의 적용이나 그 밖의 제약들을 가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의 생물학적 의미가 의식의 종교적 의미를 능가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교회의 신비학에서는 신성혼의 원상이 최고로 승화되었고 메이틸드 폰 마그네부르크에서 보듯 가끔 적어도 감각적으로 육체에 분명히 접근했다. 그러나 신성혼의 원상은 도처에 살아남았고 특히 정신적으로 몰두하는 대상으로 남아있다. 카네스트리스의 상징적인 그림은 이런 원상이 병적 상태에서도 어떻게 대극 합의의 도구로서 이바지하는지 그 흥미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중세에 완성된 연금술적 철학에서는 융합이 해와 달의 융합이라는 추상적인 이론 아래서 전적으로 신체 영역으로 완수된다. 그럼에도 이 이론은 환상들을 의인화하는 데 풍부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무의식을 다루는 현대의 심리학에서 원상이 남성, 여성의 대극 형태로 다시 드러날 때 즉 남성적 의식과 여성적 의식으로 인격화된 무의식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심리학적인 의식화에 의하여 그 상은 두드러지게 복잡해진다. 예전의 학문에서는 예외 없이 남성의 무의식만이 투사될 수 있는 영역이었던 반면 새로운 심리학은 자율적인 여성 정신의 존재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정이 정반대다. 여성의 의식은 더 이상 아니마가 아니라 아니무스라고 불러야 할 남성적으로 인격화된 무의식과 대립된다. 이러한 발견으로 융합의 문제도 더욱 복잡해졌다. 본래 이러한 원형의 삶은 바로 다산성을 위한 마술의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그것은 오랫동안 오로지 풍요의 목적을 지닌 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일찍이 고대에서부터의 이미 인간 행위의 상징적 의미가 발달해온 것 같다. 예를 들어 재래의식 행위로서의 신성혼 실제적 실행은 비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단순한 추측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앞서 보듯이 그노시스파도 생리학을 형이상하게 귀속시키려는 어렵고도 힘든 노력을 하였다. 교회에서는 신체 영역에서의 융합이 제거되었고 자연 철학에서는 융합이 추상적인 관조가 되었다. 이러한 전개는 원형의 심적 과정으로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는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의 여성적 무의식은 여성적인 상대에게 투사되고 여성의 남성적 무의식은 남성에게 투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구명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과제이지 신화적인 자웅동체의 설명에는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 조금 심플하게 보고 있는 자웅동체라는 상징을 인격의 자웅동체로 남성성과 여성성들이 융합돼야 온전한 인격이 형성된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떤 상징성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지금까지 쭉 해보던 그 방식의 일환으로 보여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 자체도 사회적인 산물이죠. 근데 이것을 원형이라는 개념으로 꼭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원형적인 상태가 인류가 최초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현대인처럼 구별되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애니마 애니무스 이론을 또 이렇게 전개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여기서 융합이라는 자웅동체의 심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얘기들이 그냥 어린아이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녀의 얘기로 이렇게 가면서 또 자기가 얘기한 아니마 애니무스의 이론까지 복합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자기도 굉장히 이게 융 스스로도 버겁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규명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과제이지 신화적인 자웅동체 설명에는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본인은 지금 여기서 신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심리적인 얘기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남성, 여성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은 상의 문제 같거든요. 저는 볼 때. 바로 그거죠. 그 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상에 속고 있다는 얘기 지금 문제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아니마 아니무스를 융이 자체가 지금 모순에 빠져버린 게 아니마 아니무스가 원형이 아니라 그 물질의 진료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상으로 지금 돼버리거든요. 결국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 신화적인 문제는 저도 지금 이번 주 제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글을 쓰다가 지금 멈춰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융합이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이제 15장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 그러고 사람들을 브랜치라 그러고 가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 그걸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성과 인성의 융합으로까지 가야지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융합 정도뿐 아니라 인간과 신의 융합이 되고, 결국은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융의 표현을 말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원형을 추구하는 본래의 그 궁극적인 본래의 모습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끌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학과 신화가 이렇게 분리됐다가 아니라 심리학과 신화가 그것도 막 융합되어 버리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근데 지금까지 융은 계속해서 그걸 융합을 추구해 오다가 갑자기 얘기해서 꼬리를 내리고 이건 서로 다른 문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융 스스로의 컨트라딕션이죠. 지금 계속 원형의 얘기, 신화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임상에서도 바로 적용되는 것처럼 해오다가 자기 얘기가 너무 멀리 나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서로 별개의 문제다고 분리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분의 상상이나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 구축하는 것을 그 시스템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어쩌면 자기 상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매여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번뇌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상의 지배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상의 지배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 이게 만약에 불교식으로 이게 미망이라는 게, 이게 환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라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데 이 모든 상이나 우리의 신체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신체를 다 합해서 불과해서는 오원이라고 그러는데 5가지가 쌓여 있다. 이거 자체가 다 인과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데, 이거 자체가 실제 자성이 있는 것, 실제 독립적인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 차 자체가 어떤 자성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에는 여러 부품으로 구별을 해보고 그 부품은 이것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원래 태어난 적도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같이 인과에 의해서 모여 있을 뿐이지, 이거 자체가 새로 태어난 바도 없고 새로 죽을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부품으로 보면 태어난 적도 죽는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속에서는 그거 자체가 생사의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미망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다. 그래서 생사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융은 이 상에 매여 있어서 그 상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점점 더 괴로워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더 융의 얘기를 또 마무리해보죠. 네. 시작이자 마지막 존재로서의 어린이 파우스트는 죽은 뒤에 소년으로서 천상에 지복한 소년 합창단에 받아들여졌다. 괴테가 이 기이한 상상에서 왜 무덤의 사랑의 동자신들을 고대 그리스의 매장과 관련된 주로 남신에 관한 장면과 연관시킨 것인지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 두건 모양의 모자가 달린 망토를 거친 작은 사람의 형상은 감추어진 것, 즉 볼 수 없는 것, 죽은 자들의 수호신을 가리키는데 이제 이 수호신은 어린이 같은 새로운 삶의 윤무 속에서 돌고래와 바다의 신들의 모습을 한 바다의 형상에 에워싸진 채 모습을 나타낸다. 바다는 즐겨 무의식의 상징,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 상징이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헤르메스와 닥틸렌의 경우처럼 생산자의 상징으로서 남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듯이 새로워진 생식의 상징으로서 매장과 관련된 남근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린이는 신생아로 다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시작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마감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시작하는 존재는 인간 존재 이전에 있었다는 의미이며 마감하는 존재는 인간이 사라진 뒤에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어린이가 의식 이전과 의식 이후의 인간 존재를 상징한다는 뜻이다. 어린이의 의식 이전의 존재란 가장 초기의 무의식적 상태이며 의식 이후의 존재란 유비를 통해 죽음을 초월한 하나의 예견이다. 이러한 표상에서 시몬의 심적 전체성의 포괄적인 존재가 표현된다. 전체성은 결코 의식의 범위에 머물지 않고 무의식에 특정할 수 없고 특정될 수도 없는 그런 넓이로까지 확장된 모든 것을 포괄한다. 전체성은 그래서 경험적으로 무한한 범위로 확장된다. 그것은 의식보다 더 오래되었고 더 새로우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의식을 포괄한다. 이러한 확인은 사변이 아니라 직접적인 심적 경험이다. 의식 과정은 무의식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반할 뿐만 아니라 흔히 무의식의 과정에 의해 인도되고 촉진되며 중단된다. 심적인 삶은 아직 의식을 갖기 이전에 아기 속에 있었다. 어른조차도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채 말하고 행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왔던 것이다. 꿈은 우리의 의식의 견해를 넘어서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노이로제 치료에 그토록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지의 원천으로부터 예감하고 지각한다. 불안, 기분, 의도, 희망과 같은 것들은 원인 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이러한 구체적인 경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 자신이 예기치 못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고통스러운 추측의 토대를 만들어준다. 원시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수수께끼가 아니다. 인간에 대한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인간이 보존하고 있는 최후의 것이다. 그러나 원시인은 의식 밖의 시몬적인 것을 그토록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밖에서 발견되는 정신적인 것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 정신적인 세력들로 둘러싸여 보호되고 보존되기도 하고 혹은 위협받거나 기만되는 의식은 인류의 원초적 경험이다. 그 원초적 경험은 인간 전체성을 표현하는 어린이 원형에 투사된다. 어린이는 버림받은 자, 내맡겨진 자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보잘것없고 불확실한 시작이면서 영광스러운 결말이기도 하다. 인간 안에 내재한 영원한 어린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며 하나의 부적응, 불이익, 신적 특권 그리고 궁극적 가치와 무가치를 동시에 하나의 인격에다 실현한 측량할 수 없는 존재에 해당한다.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분이 원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여요. 어린이의 형상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작하는 존재는 인간 존재 이전에 있었다는 의미이며 마감하는 존재는 인간이 사라진 뒤에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얘기가 어디서 우리가 들어볼 만한 얘기죠. 여기 269쪽 마지막에 어린이는 신생아로 다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시작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마감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어린아이는 시작하는 존재라는 얘기 존재인데 시작하는 존재라는 얘기는 인간 존재 이전에 있었다는 의미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어린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어린이 이전에 인간 존재가 있기 이전에 어떤 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감하는 존재는 인간이 사라진 뒤에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라지거나 인간이
우리가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이걸로서 시작과 끝이 아니고 우리는 시작하기 이전에 시작이 있었고 끝나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고 영원히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불사라는 얘기잖아. 우리는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다는 얘기. 묘하게 불가의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이 전체적인 자기 사고 틀 속에 이걸 잘 소화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이 속에 포함시켜 놓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지금 이분이 하는 얘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맞는 말, 어린이 원형에 관한 충분한 자료의 증명이 없는 심리학적 논평은 단순한 소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원형을 다루는 분야는 심리학에서도 미개척지이므로 우선 어린이 원형을 다루는 데 있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적어도 여러 가지 관점을 요약해서 기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날카롭게 구분짓는 것과 엄격한 개념의 정의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전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유동적인 상호 투과는 원형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이다. 원형들은 그 경우마다 그저 비슷하게 옮겨 쓸 수 있을 뿐이다. 원형의 생생한 의미는 개별적인 표현보다는 총체적인 표현에서 더 분명해진다. 좀 더 예리하게 이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바로 파악할 수 없는 의미 핵의 빛을 꺼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원형도 단순한 공식으로 드러낼 수는 없다. 원형은 결코 비울 수도 채울 수도 없는 하나의 그릇이다. 원형 그 자체는 단지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는데 원형이 어떤 진료로 형상화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원형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면서도 항상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원형들은 무의식의 확고한 구성 요소들이지만 그 형상은 늘 변한다. 개별적인 하나의 원형을 심원에 살아있는 의식 조직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조직이 서로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시몬의 수많은 표현 중에 하나인 심리학은 원형 구조에서 파생된 표상과 개념으로 작업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상적인 신화를 창출한다. 심리학은 신화의 기본 요소가 학문을 이루는, 즉 신화의 고태적 언어를 현대적인 아직 인식되지 않은 신화소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 없는 활동은 현재 살아있고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화이므로 상응하는 인간의 기질을 만족시킨다. 신경증적 해리로 인해 심혼의 토대와 분리된 경우에는 치료적인 효과조차 있다. 우리는 어린이 원형을 자연 발생적이며 치료적으로 촉발된 개성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만난다. 어린이 원형의 최초 형태는 대개 전적으로 무의식적이다. 이 경우 환자의 개인적인 유아성과의 동일치가 있다. 그런 다음 치료의 영향으로 점차로 어린이를 분리시키고 객관화시킨다. 즉 이전 단계와의 동일시를 해소시킨다. 이 작업은 환상 형성을 강화하면서 때로는 기술적인 지지를 받아 진행되는데 이때 고태적, 즉 신화적 특징들이 점점 더 가시화된다. 그 다음에 변화 과정은 영웅신화의 과정과 일치한다. 거기는 일반적으로 위대한 행위의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 반면에 신화적 위협이 좀 더 큰 역할을 한다. 대개 이 단계에서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매력적인 영웅의 역할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동일시는 매우 완강하게 지속되므로 심적 균형을 위해서는 우려할 만한다. 동일시의 해소에 성공하면 영웅의 상은 의식이 인간의 크기로 환원되면서 점차 자기의 상징에 이르기까지 분화된다. 주의할 것은 실제 현실에서 단순히 그러한 발달 과정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이다. 개인의 유아성의 최초의 상태는 벼러지는, 즉 오해된 그리고 불순한 요구로 부당하게 다루어진 어린이 상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영웅의 현현, 두 번째 동일시는 그에 상응하는 자아의 팽창으로 나타난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요구는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혹은 요구가 성취될 수 없게 되면 자신의 열등성이 증명되어 영웅적인 인내자, 부정적 팽창의 역할을 하기에 이른다. 그 대극성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형식은 같다. 왜냐하면 의식의 과대망상과 그것을 상쇄하려는 무의식적 열등감은 같은 것이고 또 의식적인 열등감과 무의식적 과대망상적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두 번째 동일화의 암초를 돌아가게 된다면 의식의 사건은 무의식의 사건과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고 그래서 무의식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무의식과의 대면이 가능해지고 인식과 행위에서 의식적 요소와 무의식 요소의 합성 가능성이 생겨난다. 이로써 인격의 중심이 나에게서 다시금 자기로 옮겨가게 된다. 여기서 논의된 버림받음, 정복할 수 없음, 자원공체, 그리고 시작하는 존재이자 마감하는 존재라는 심리학의 주제는 체험과 인식에 의해 나눌 수 있는 범주로 배열한 것이다. 그래요. 이 맺는 말에서 이 융의 입장이 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고 있죠. 아무도 융처럼 지금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어린이 원형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어쩌면 치료 과정에서의 어린이들의 어떤 변화 과정은 임상적인 얘기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꼭 원형의 이론과 원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파악할 것인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인식과 행위에서 의식적 요소와 무의식적 요소의 합성 가능성이 생겨난다. 이렇게 하면서 이로써 인격의 중심이 나에게서 다시금 자기로 옮기게 가게 된다. 이 자기라는 셀프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고하고 대비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고하고 셀프의 융합, 이것을 어떻게 자리매김 하느냐가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그럼 이 셀프는 무엇이냐? 마치 셀프가 명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고하고 셀프를 놓고 여기에 통합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물리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고 중심이 아니고 셀프 중심이다 하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셀프가 필요한 것이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다음에서는 우리 민담에 나타난 정신현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어린이에 대한 이 원형 이론은 정말 초보적인 이론으로 보여요. 이거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얘기죠.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이론들을 현상들, 신화 이것들을 엮어서 설득력 있는 글을 쓰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공감해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여러분 이 챕터 마치면서 느끼는 생각 서로 간단하게 좀 나누시죠. 일단 뭐 이야기가 상당히 뭐랄까 혼란스러운 거가 이제 융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상과 원형이라는 것을 자꾸 이게 막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원형이라는 말 속에도 이미 어린이 원형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 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 상하고 그 원형이라는 것, 그 본래적인 원형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융합을 시켜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 과연 어린이 원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본래 인간의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이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린이들은 나름대로 자기 환상을 가지고 상을 만들어내는 애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상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어른에 비해서 자유롭고 다양하게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게 원형에 가깝다고 말한다기보다는 뭐랄까 좀 더 표현이 다양하다고 이렇게 생각 그렇죠. 드는데 문제는 그 어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다양한 언어 체계하고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 그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선들은 것들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면서도 단순해질 수 있는 이런 이게 뭔가가 이렇게 계속 모순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어린이 원형을 이야기할 때 어린이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뭐랄까 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형 전체로서의 하나의 이론을 하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끌어갈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러니까 어머니 원상, 아버지 원상, 그 어린이 원상, 또 남성 원상, 여성 원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강론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행위일 가능성이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원형이라는 게 오리지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걸 잘 스페시파이 할 수 없고 그걸 뭐라고 스페시파이 하는 순간 원형이 아니다. 이게 마치 여러 부처를 만나는 순간 부처라고 말하는 순간 부처가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건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적인 것인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처라고 한 것은 이미 다른 사람 경험 속에 부처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도의 얘기가 지금 말하자면 융의 심리학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일까 하는 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학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잠재적 다원주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상은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 숫자만큼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 자체가 말하자면은 스스로 이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거든요. 그냥 원형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알려고 하고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원형은 너무나 다양해져 버리고 우리는 원형에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죠. 정은홍님 오늘 많이 당혹스러우실 텐데 지금 느끼는 얘기 간단하게 좀 나누시죠. 네, 저도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여전히 많았고요. 들으면서 이제 헷갈리는 것도 조금 사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 느낌적으로 이제는 유흥이 말씀하신 어린 나이의 무의식 이런 부분에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해봤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내가 그냥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거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실은 많이 도태되고 낮아지고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융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어쩌면은 유비를 통해 죽음을 초월한 하나의 예견이다라는 형식으로 저는 이제는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시작이자 마지막 존재로서의 어린이가 어쩌면은 처음에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첫 원형의 무의식 상태 그리고 죽음을 갖고 올 때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무의식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봤더니 실제 조금 어렵게 들어갔던 내용을 생각을 했더니 사실은 좀 나름대로 이해는 됐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거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소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내 통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로 가져가시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주혜님도 조금 나누시겠어요? 네, 저기 자세한 내용보다는 저는 융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융을 잘 모르지만 종교적으로나 어떤 궁극적으로 그게 진리일까 아닐까 아니면 원형이 어떤 종교적인 궁극적인 어떤 것과 일치할까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 치료적인 과정에서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자아상이 우리가 자기랑 자아랑 구분한 사람이 융 맞나요? 맞죠? 네, 맞죠. 네. 진짜 아주 근본적인 어떤 자신의 그것을 자기라고 하고 상해에 가까운 것을 자아라고 한 것이 융이잖아요. 근데 자아상이 하나라고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어떤 강박이나 굉장히 어떤 실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근본적인 어떤 것이 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한 그 정도에서 봐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죠.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맞는 이론이나 틀리다는 이론이라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분이 탐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스스로 통찰할 수 있고 어떤 일 자세하게 바라봐야 될 영역들을 보게 만들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어쩌면 이분이 여기서 자기라고 한 표현은 셀프라는 개념 자체는 이고하고 다른 개념, 이고 컨셔스니스 중심인데 셀프라는 개념 좀 애매해요. 어떨 때는 무의식에 있는 어떤 자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는 전체의 인격체를 셀프라고 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고를 포함한 자기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셀프를 원형으로 보고 있어요. 이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원형이 지금 자기 이고 자체도 상이에요. 이건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죠.
자기가 자라오면서 만들어진 이 상이 있는데 이 상 넘어서 원형이라는 게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융이 만났던 것은 노현자의 상을 이분이 체험했어요. 자기가 어려서 어떨 땐 자기는 1세기 이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자기라고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나이는 태어날 때 그 나이가 아니고 뭐 100년도 더 산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것 이외에 어떤 원형이 자기 안에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 개념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개념들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 개념들이라는 건 우선 분명해 보여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무의식을 그럼 태어날 때 이미 어떤 상을 가지고 원형을 가지고 태어났다, 원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인류 공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원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특수한 경우에는 자기가 1세기 전에 살았던 어느 사람이 자기 원형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면 과거에 어떤 노현자라는 원래 원상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특수하게 어떤 그 사람이 그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치 윤회의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복합적이에요. 이분은 실제로 사이언스가 아니라 수도 사이언스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미신적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꽤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비과학적인 것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아주 다양한 측면들을 이분이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분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맞는 것을 추출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